안녕하세요. 드론 범죄 수사론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자, 비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비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날리려면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항공기에 식별한 부호가 있어요. 번호판, 비행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종류, 항공기 몇 대를 날릴 거냐, 형식, 최대 이륙 중량 등급, 장비, 자, 어디 비행장에서 출발하고 몇 시에 출발한다.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로 비행을 할 거다. 순항 고도는 몇 도다. 예정 항공로다. 최초 착륙 예정 비행장, 총 예상 소요 시간 비행 시간, 교체 비행장, 시계 비행 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제186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외합니다. 자, 아래 이 내용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요청하거나 비행 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량 탑재량. 되게 구체적이죠, 그죠? 출발 전에 연료 탑재량에 인하여 비행 중 비행 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 비행장 및 비행 경로에 관한 사항, 탑승 총 인원, 탑승 수속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고, 비상 무선 주파수, 구조장비, 기장의 이름, 편대 비용의 경우에는 편대 책임 기장의 성명, 낙하산 강화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항공교통 관제와 수색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체적이니까 이 부분은 요청하면 알려준다. 하지만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에 부분 부호, 종류, 대수, 장비, 예정 시간, 속도, 고도, 착륙 예정 비행장, 교체 비행장을 알려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서에 넣으면 되겠죠. 비행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계획서가 필요하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왜 준비를 했냐면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경우에서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그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우리가 비행 계획을 컴퓨터로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그 영상에 필요한 부분이라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안녕하세요. 경량항공안전교육 진행을 맡은 조진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레저 문화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항공 레저용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따라 경량항공기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경량항공기를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실 교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철민 교관님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웨스트 항공 대표 안철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경량항공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항공기는 자동차와 달리 어느 목적지를 가할 때 반드시 비행계획 승인과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이 비행계획서와 비행계획 승인서, 상당히 듣기만 하면 헷갈리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항공에서는 비행계획 승인서는 없습니다. 비행계획서만 내고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경량항공기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비행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행계획 승인은 기본적으로 3일 전에, 비행하기 3일 전에 비행 목적이랄지 경로랄지 그다음 동성자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비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제 비행을 할 때 비행계획서를 냅니다. 비행계획서를 내는 이유는 비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색 구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럼 이 비행계획 승인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비행계획 승인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행계획 승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예, 비행계획서를 승인을 받는 처리 기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 계획을 할 때 최소한 3일 전에 그런 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비행계획서는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비행계획서는 출발지, 도착지, 그다음에 비행 고도와 속도,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비행을 하는지, 그리고 비행 경로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비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동시에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비행계획서를 제출은 실제 비행 1시간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제 항공 출발지와 도착지, 그다음에 항로상의 기상을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노트함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실제 이용자들이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제출을 해야 될까요? 비행계획서 제출 방법에는 전화로 하는 방법과 그다음 팩스 전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비카이스라고 하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죠.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유비카이스라는 곳이 있군요. 그럼 이 유비카이스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유비카이스는 국토해양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고하는 항공정보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유비카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할 때는 본인의 직접 고정 IP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된 고정 IP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비카이스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요. 그리고 플라이 플랜을 FP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기입해야 되는 곳은 7번 항목부터입니다. 그래서 플라이 아이덴티는 만약에 제 비행기의 등록 기호가 호텔리마 찰리 110포다. 그러면 여기에 호텔리마 110포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비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행 방식이 우리는 시계비행으로만 하죠. 경량항공기는 시계비행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라고 되어 있죠. 시계비행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 타입 있죠. 플라이 타입은 전기 운송을 하는 항공이냐, 아니면 항공기 사용 사업을 하는 항공이냐, 부전기 항공을 하는 항공이냐, 아니면 일반 항공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 항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비행을 하는지 아니면 항공기 점검을 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크 터블런스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경량 항공기는 라이트급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 다음에 항공기 대수가 몇 대냐? 만약 2대가 간다면 2를 쓰시면 되고요. 한 대일 경우 1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타입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항공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스포츠스타 하모니입니다. 스포츠스타 하모니를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라디오, 그 다음에 항법 장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트랜스판더가 어떤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공법에 표준으로 장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스탠다드 S를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 공항은 어디냐 하는 거죠. 여기는 이카오 넘버를 쓰셔야 됩니다. 이카오 기호를 쓰셔야 되는데 각각의 이제 경량 항공기 비행장들은 이런 이카오 부호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ZZZZ를 쓰시고 그 18번에 보면 other information 있죠. 다른 정보를 넣는데 여기에다가 DEP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위도와 경도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좌표를 기입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출발 때 시간은 언제냐? 자, 이 시간을 기입할 때가 이제 중요한데요. 시간은 UTC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 표준시를 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 표준시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9시간 정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타임이 만약에 09시다. 그러면 9시간을 빼고 0004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에서 9시간을 뺀 상태의 UTC 시간을 여기에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항목은 크루징 스피드인데요. 이 스피드는 진대기 속도, 즉 TAS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티칼 마일로 할 때는 N을 쓰시면 되죠. N 해서 세 자리 수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 고도죠. 비행 고도는 A라고 하는 앞에 접두사를 쓰고요. 세 자리를 써서 100피트 단위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행할 루트를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요. 루트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의 목적지까지 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루트별로 항로의 이름이 명칭이 있는데 이런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마찬가지로 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죠? 또 어디를 경유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arrival을 쓰시고 좌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다시 쓰시고 다시 도착지와 시간을 다시 쓰시면 됩니다. 자, 16번에는 도착 비행장이 어디냐 하는 것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카오 부가 없을 경우에는 ZZZ를 쓰시고 그 다음에 18번 항목에서 arrival이죠. ARR 쓰시고 거기에 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otal EET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 비행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전체 비행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1시간 30분인가? 아니면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체 공항이죠. 대체 공항에 대한 정보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번 항목에는 비상에 관련돼서 UHF, VHF, 그 다음에 ELT, 그 다음에 구명정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그죠? 그것이 극지방에서 이용될 수 있는 장비 또는 사막에서 이용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공기의 색깔, 예, 그리고 조종사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기입을 한 다음에는 이것이 유효한가를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유효 밸리데이트죠.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 오류가 생겼을 때는 이런 오류에 대한 내용이 뜨고요. 정상적으로 처리되게 되면 정상적인 처리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유비카이스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유비카이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이나 혹은 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종료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비행이 종료된 다음에는 30분 이내에 반드시 관할 기관에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예, 현재 경량 항공기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가안전시설이나 기밀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사전 허락 없이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촬영을 하다가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행 계획 승인서, 비행 계획서, 그리고 유비 자, 우리가 이제 비행 계획 배웠는데, 유비카이스라는 내용으로 방금 내용을 보니까 좀 낫죠, 그죠? 왜 우리가 비행 계획서를 이렇게 했는지 이론만 공부한 것과 실제로 인터넷상에 식별보호, 방식, 종류, 몇 대 형식, 중량 등급, 장비, 예정 시간, 속도, 고도, 비행 시간, 교체 비행장 등 이런 내용을 쭉 계획서에 입력한다는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자, 비행 계획이 끝났을 때 한번 볼까요? 비행 계획의 종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8조, 항공기는 도착 비행장에 착륙하는 즉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도착 보고를 해야 한다. 도착했습니다 하고, 다만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등이 달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고한 내용은 항공기 식별표, 출발 비행장, 도착 비행장, 목적 비행장, 착륙 시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도착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보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 등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륙 직전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도착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그 택시 들어온 형태죠, 그죠? 사람이 혼자 타고 날아가서 이동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초경량 비행장치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동수단이고 사고 위험 예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드론을 날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군사시설이라든지 또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신고하고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군사시설을 보안시설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이런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드론을 날릴 때 주의할 게 있죠. 특히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 등으로 항공 업무라든지 객실 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특히 규정성분 있는 음료의 섭취로 알코올 농도가 0.02 그 드론이 그 하늘에서 날리기 때문에 더 셉니다. 지금 우리가 그 차량을 운전할 때는 0.03이거든요. 0.03이지만 드론은 0.02%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술을 한 잔이라도 먹고 드론을 날리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이게 환각물질은 뭐냐 본드 있죠 본드 부탄가스 이런 게 환각물질이에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처벌되죠. 본드나 부탄가스 이거는 막 들이마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드론을 운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얼마만큼 드론 운행할 때 주의를 요하는지 주의가 많이 필요한 드론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우리가 이제 드론을 날리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거에 작년 5월인가요? 그 축구 드론이라고 축구 드론. 축구 드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축구공처럼 생겨서 이게 망으로 연결돼서 구멍 뚫린 이렇게 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 중간 이 안에 드론이 있죠, 드론.
이 안에 드론이 있어서는 이게 날릅니다. 축구공처럼. 땅에 떨어지면 팡팡 뛰죠. 그죠? 부딪혀도 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위험할 것 같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날 그 행사에 이 축구공 드론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있는데 축구공 드론을 날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뒤에 막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축구공 드론을 막 날리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복귀를 시키는 와중에 이 유치원 한 명이 확 뛰어가서 잡으려고 한 거예요. 꼬마니까 귀엽잖아요. 아이가 귀여운 축구 드론을 잡으려고 확 덤벼든 거예요. 근데 이 축구 드론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 축구공이 드론이 아이의 입술을 탁 친 거예요. 얼굴을. 그래서 6반을 꿰맸거든요. 자, 이거는 분명히 뭡니까? 사고죠, 사고. 즉 인명사고예요, 인명사고. 그러면 이 드론을 날린 사람은 바로 신고 접수해야 돼요. 어디다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자, 항공철도사고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주의 감독하되, 자, 사고조사는 수사죠, 수사. 사고조사는 수사기 때문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만큼 뭐 한다? 엄격하게 뭐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날릴 때 사고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 자, 초경량 장치를 불법하게 사용하면 안전법 161조에 따라 처벌되는데, 아래 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이거는 형사입건이죠. 형사입건은 전과가 남습니다. 전과. 자,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주류 등 술, 마약 이런 화학물질을 먹고 사용하여 정상적인 비행을 수행할 수 없을 상태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하나,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술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측정을 할지 음주운전 측정 좀 해보자. 측정 거부하는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자동차하고 똑같죠, 그죠? 또 하나, 비행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 비행장치 또한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안전성 인증 장치를 받지 아니한 것. 또 하나는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 장치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인증 기준도 안 받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초경량 장치의 신고, 변경 신고하게 돼 있죠. 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 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같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공역,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있죠? 비행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가 이제 통제구역 중에 제한구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 자유기구를 운전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하지 않고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이거죠. 안정성 인증도 안 받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날리는 것, 지금 모가로 막 사다가 날리는 것,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정성 인증 안 받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날리는 것,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가장 큽니다. 두 가지만 명확하게 본다면 제한 공역을 위반한 사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